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국어교육과 최은총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국어교육과 최은총입니다. 저는 극문학의 전환 과정을 통한 극문학의 근대전환기 설정과 그 의의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그 3학년 2학기 때 그 현대문학사하고 그 문학 매체론 이렇게 두 과목을 수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업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극문학에 대해서 조금 의미가 좀 생기고, 이제 극문학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이제 극문학이 또 영향을 받고 또 변화하는 과정이 좀 개인적으로 흥미로워서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어떻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전근대성과 근대성의 규명과 근대전환기 정의는 이게 이제 제 서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문학계의 근대전환기 태동, 극문학계의 본건성에 대한 문제의식 제기와 전개, 학생극 운동을 통한 극문학계의 전환, 극문학에 대한 사상적 경향성을 통한 극문학계의 전환,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2번부터 5번까지는 이제 본론 부분이고, 극문학에 있어서의 근대전환기 설정과 극문학계의 근대전환기 의의는 결론 부분입니다. 그 논문하고 좀 같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논문 공모전 주제가 근대전환기 한국과 동아시아인데, 개인적으로 조금 한국에 조금 치우치지 않았나, 동아시아를 조금 못 다뤄본 게 좀 아쉽긴 한데, 개인적으로 그런 역량은 제가 아직 학부생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더 여유가 된다면 또 공부를 해서 조금 동아시아를 또 같이 아우르는 연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전근대성과 근대성의 규명과 근대전환기 정의인데, 근대전환기는 저는 용어를 전근대에서 근대로 전환되는 시기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근대 전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전근대와 근대에 대해서만 좀 주목을 해서 전근대적인 성격으로는 이제 봉건성을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봉건성을 설정을 했는데, 봉건성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봉건주의나 그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 따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성질을 봉건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봉건주의에 의해 나타나는 성질임을 이제 드러나고 있어서, 봉건주의라는 것은 봉건사회의 지배 이념으로서 상위에 있는 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하위에 있는 자를 종속시켜서 다스리는 방식이 봉건주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용어 정의를 통해서 세 가지의 명제를 찾아냈는데, 봉건성의 첫 번째 명제는 이제 계급사회를 좀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계급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를 이제 변화하기보다는 사회를 조금 더 고착화시키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사회 고착화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종속과 지배 관계를 이제 지향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봉건성에 대해서 조금 반대의 개념으로 반봉건성에 대해서 이제 했었는데, 첫 번째 개념 같이 아까 이제 계급 사회를 지향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반대 개념으로 반계급 사회를 지향을 하고, 사회 고착화를 지향한다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사회에 대한 변화를 좀 지향을 하고, 이제 지배와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서 주체성을 지향하는,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지향점을 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근대 전환기라는 것은 이 봉건성이 반봉건성으로 변화하면서 봉건성과 반봉건성이 혼재되어서 드러나는 시기가 근대 전환기라고 저는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 국립국어대사전이랑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제 나름대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 나름대로 용어 정의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성을 통해서 극문학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극문학계의 근대 전환기 태동인데요. 이제 극문학계 전 근대기에 나타나는 봉건성인데 그 경북대학교의 김재석 교수님이라고 극문학과에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근대 전환기를 극문학에서 1910년대 신파국 시대라고 보셨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대를 해서 이렇게 좀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계급사회 지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파극에서 선인과 악인의 구분이 많이 일어나는데 선인은 보통 상위 계급의 인물인 게 많고 악인은 또 하위 계급의 인물인 게 좀 많아서 선인과 악인의 구분은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의 구분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일치한다고 보아서 이제 계급사회 지향과 이어진다고 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가부장제도의 모순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상황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상황에 대한 극복을 모순된 제도에 대한 수능으로 극복한다는 것이 또 사회 질서의 고착화 지향과 이어지지 않는가 또 그렇게 이제 두 번째로 보았고 세 번째는 이제 그게 주인공 자체가 사회 질서에 종속된 개인이라는 것과 이제 그 신파극이라는 것 자체가 주체적으로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신파극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봉건성에서 종속과 지배관계 지향과 이어진다고 보아서 저는 이제 1910년대에 신파극 시대를 전근대 시대에 머무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910년대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제 1919년 3월 1일에 발생하였던 김이독립 만세운동인데요. 그 단국대학교 그 유민영 교수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근대 극문학 그 쌀을 쓰셨는데 그분이 이제 반봉건 반외세가 이제 그 김이독립 만세운동의 주요 그 태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건성이 가지는 이제 종속과 지배관계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3.1운동이고 그런 것을 이제 문제 상황을 사회 질서에 대한 변화로 이제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한반도 내 주류 담론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저는 김이독립 망세운동이고 이러한 담론들이 이제 극문학계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근대 전환기에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극문학계의 봉건성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 제기와 이제 전개인데 정근대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봉건성이 있는데 극문학계에서 이제 이 봉건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기를 한 시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윤백남 선생님인데 윤백남 선생님은 저희는 이제 문학 전공자들 이분은 그 역사 소설가로 좀 많이 알고 만담 이런 쪽에도 좀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초기에는 이제 그 신파극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1920년 5월 4일에 동아일보에 이제 연극과 사회라는 이제 그 논술문을 쓰게 되시는데 논술문을 쓰게 되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사회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식민지 문제 상황의 해결이라는 그 당대의 담론을 극문학계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논문에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한문이랑 좀 약간 근대 어체가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최대한 열심히 잘 해석을 해서 이렇게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교화기관으로서의 그걸 통해서 이제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를 했고 이는 이제 당대 신파극계를 이끌던 주도 세력 내부에서부터 문제의식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착화된 사회 지향이라는 봉건성의 한 측면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긴 한데 거기 이상으로 이제 발전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철 선생이 이제 그 문제의식을 계승을 해서 더 확대를 시키는데 이 현철 선생이 이제 그 부산 동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문학에서 상당히 저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향파 이주홍 선생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하고 이제 이분이 이제 또 부산에서 또 극단을 또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 지역문학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더 해봤으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상하이에서 연극을 배워와가지고 연극과 오인의 관계라는 이런 또 논문을 그 개벽에 또 수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회 질서의 유동성을 하는 이제 반봉건성에 이제 다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교화기관뿐만이 아니라 이제 풍교기관으로서의 연구의 역할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풍교기관은 오락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철 선생은 또 이제 개벽에 또 현당독패라는 이제 또 그 논문을 또 수록을 하셨는데 그 현당독패에서 이제 희곡의 개요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현당독패에서 이루어진 게 그 황소구 씨와 이제 현철 선생님이 이제 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인 게 되게 유명한데 거기 말고 이제 그 희곡의 개요라고 해서 희곡에 대해서 또 논문을 쓰신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 논문이 독자적인 문학 장르로서의 이제 희곡의 장르적 주체성 지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렇게 발전한 것을 저는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체성이라는 그 반봉건성의 특징이 현철 선생이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철 선생은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연극과 오인의 관계 뭐 이런 논문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그 기존의 신파극 세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또 현당극담이라고 이제 조선일보에 그 논문을 또 계속 77회에 걸쳐서 이렇게 게재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좀 유명해서 근데 이게 좀 누락된 게 있거든요. 한 20회 정도가 누락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좀 찾으면 제가 또 좀 대단한 그 자료 찾은 사람이 되겠지만 제가 이제 열심히 조선일보를 뒤져본 결과 그에 대한 자료를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기존의 연구를 계승한 거에 지나지 않은 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당극담을 통해서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수단으로서의 연극이라는 기존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희곡의 실현태로서 예술적 장르로서의 연극의 주체성을 또 마찬가지로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구극과 신파극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신파극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기세 선생은 또 이제 이분이 또 신파극을 또 주도하는 그 주도 세력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분 이제 소위 현당극담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서 현실의 논리를 앞세워서 이를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현실에 무조건 이제 연극은 종속되는 것으로 보아서 지배와 종속 관계로 본 반봉건성에 대한 봉건성의 저항이 지내지 않는다고 저는 보아서 이 이기세 선생의 논의는 봉건적인 특성이 좀 강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신파극 세력 내부의 자정 노력과 현철 선생으로 대표되는 신세력의 사회 개선 노력을 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파극 세력에서 이렇게 충돌이 발생한 이후에는 기존의 신파극 세력은 이제 극문학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변화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게 됩니다. 14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이나 그런 것들을 동아일보도 제가 조금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력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기존의 신파극 세력은 극문학을 현실 사회에 종속된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기존의 구습을 답습하는 데 그치고 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극 세력이라고 했는데 저는 신극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양승국 박사가 이 그 현철과 그 이기세 선생님의 논쟁을 갖다가 신파극 신극 논쟁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제가 신극 세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철 선생이 그 현당극담이라는 논의를 한 이후에 그 문화사업의 급선무로 민중국을 재창하노라 라는 글을 또 이제 개벽에 또 게재를 함으로써 소통기관으로서의 극문학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극문학의 생산 유무를 통한 계급 구분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임극 운동을 통해서 실현된 것으로 저는 보았고 이후에 이제 현철 선생은 배우 학교 건립을 통해서 연극 개혁 운동을 벌이지만 이분이 그 배우분들과 같이 좀 갈등이 좀 심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하고 연극계를 떠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존의 세력들과 새로운 세력들 간에 먼저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그 동경에 있는 유학생들 중심으로 극예술협회라는 그 단체가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학생극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학생극 운동을 통해서 극문학계가 다시 이제 봉건성에서 반봉건성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극예술협회가 있는데 극예술협회는 김우진 선생님, 뭐 조명희, 유춘섭, 홍혜성, 김영팔, 최승희, 마혜송, 고환승 이런 분들이 이제 극예술협회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극예술협회에서 이제 김우진 선생이 있는데 이 김우진 선생이 그 유명한 그 사회 찬미를 부른 그 윤심덕이라고 성악가 그분이 이제 그 이분이랑 같이 저기 현해탄에 빠져서 정사를 한 그분입니다. 이제 이분이 그 되게 저는 우리나라 그 국문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요즘도 많이 재발견되는 인물인데 이분이 이제 그 학지광이라고 조선 유학생들이 동경에서 발간한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 이제 소위 근대극에 대하여라는 글을 이제 게재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16페이지에 그 글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또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 글을 통해서 이제 극문학 생산자의 주체성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은 반동건성의 주체적 개인 지향이 극문학의 생산적 측면에서 저는 달성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 동우회라는 그 극예술협회가 이제 동우회라는 단체에 이제 같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연극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연극 활동에 대해서 이제 제가 동아일보를 좀 찾아가지고 17페이지에 이제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 뭐 굉장히 많은 성황을 이루었고 뭐 전국 각지를 돌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저는 이제 동우회 순회 연극단의 활동은 교화기관으로서 연극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교화기관으로서 연극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활동은 이후에 소임극 운동이 활발하게 발생되는 계기가 됨으로써 극문학을 생산하는 생산 주체의 변화를 촉발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극예술 협회원들이 다른 분들이 있거든요. 조충광 선생이라는 고환승 선생이 있는데 이분들이 또 이제 1923년에 또 형설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제 전국을 순회하여서 그 순회 연극단 조직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제 공연 내용은 제가 이제 19페이지부터 또 이제 동아일보 저는 이제 제가 좀 구할 수 있는 자료가 동아일보가 좀 구하기가 좀 용이해서 동아일보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형설의 순회 연극단에서 상연한 극문학 작품의 작중인물을 통하여 사회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하려고 시도하는 주체적인 개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극문학 생산자의 주체성 달성이 극문학 작품의 내적 인물이 주체적 개인으로 등장한 것으로 문학의 생산자에서 문학의 등장인물로 이렇게 확대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극예술협회가 굉장히 많은 그 극문학의 이제 전환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극예술협회의 형설회나 동호회 순회 연극단 이외에도 갈도패라든지 송경하고회 이런 집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러한 집단들의 활동은 저는 이렇게 전환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서 거기 이 논문에서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극문학에 대해서 사상적 경향성을 통한 극문학의 전환인데 이 경향성이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사상이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가지 그 사상적인 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떠한 사상이 이제 이렇게 빠진 이제 경향을 갖다가 이제 경향성이라고 하는데 그 1920년대 중반에는 이제 카프나 이런 계열에서 이제 경향성을 갖다가 그 사회주의 경향성이라고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상적인 경향성은 이제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좀 많이 띠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반계급주의와 연결이 된다고 보아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환 과정이라고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1923년에 동명이라는 잡지에 이제 김정진 선생이 있는데 김정진 선생은 그 윤백남의 그 민중극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 극작가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러한 논문을 통해서 연극을 통한 신사상의 유발과 전파라는 사상극의 개념을 제시를 했고 이것은 이제 극문학이 사상운동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될 수 있었던 시발점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김정진 선생의 주장은 이후에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이것을 수용을 해서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인국 운동이 변모가 되는데 1925년도에 이제 일제가 굉장히 혹독한 탄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 당시에 치안유지법이 이제 제정이 되는데 그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이러한 그 활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탄압할 수 있는 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탄압을 통해서 이제 노동자와 농민이 소인국 운동의 주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그 유민영 선생이 그 서술을 해놓으셨고 저도 이러한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와 농민 계층은 계급 사회 모순에서 비롯된 문제의식을 국문학을 통해서 전파를 하고자 하였고 서구의 이제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을 통해서 상위 계급의 일부가 이러한 주장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계급주의라는 반봉건성이 국문학의 주요 담론으로 등장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반봉건성의 세 가지 그 명제가 이렇게 다 달성이 된 것으로 보아서 1925년을 이제 근대기의 시작이 아닌가 국문학계에서 이렇게 저는 상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그 논의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국문학에 있어서 이제 근대 전환기를 설정을 해보았는데 그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는 이제 근대 전환기의 시작을 윤백란 선생님의 영국과 사회가 이제 동아일보에 게재된 때부터 이제 저는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현철 선생이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개성을 하고 전개를 해 나가서 그 이후에 그 과정에서 이제 신파국 세력과의 갈등 과정을 이제 이 기간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간에는 또 극예술협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극 운동과 소인극 운동이 포함이 되고요. 그렇지만 1925년도에 노동자와 농민계층이 소인국 운동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을 하여서 사상적 경향성이 두드러지는 시기가 근대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1920년 윤백란 선생님의 그 논설문 게재를 시작으로 해서 1925년을 그 근대 전환기의 그 마지막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논의들을 통해서 국문학계에서 근대 전환기는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러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문학계가 이제 당대 사회가 가지는 반봉건적인 성격에 대해서 그러한 흐름에 이제 동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전환기에 등장한 영국인들이 이후 시기에 국문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 영국인들의 활동 양상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제 논문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파국 시대에서는 번안물이나 번역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국문학에 대한 창작물, 그러니까 그 한국인들이 창작한 그러한 창작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시발점으로 해서 국문학의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전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죠?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문학과 강창규 학생이 식민지시대 망명지신의 동아시아 연대의식과 모나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문학과 강창규입니다. 먼저 이 공모전이 있도록 해주신 박종근 박사님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로 조선전기를 연구했습니다. 그 학위 논문도 조선전기 용대 총화로 가지고 논문을 썼었는데 근대로 넘어와서 이렇게 글을 쓴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이 창간 김태경을 중심으로 글을 썼는데
그 창강 김태경으로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 과 교수님 중에 김승용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 계속 창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논문들을 쓰셨습니다. 제가 곁에서 계속 그걸 보면서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제가 지금 그 밀양의 전필제연구소의 연구보조원으로 있는데 거기서 지금 창강 김태경의 소당집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팀에 들어가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번역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엉성한 글일 텐데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연구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강 김태경의 소당 시집을 통하여 창강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망명 전 그가 처한 상황과 심사를 살펴보고 망명 후 그가 가졌던 인적 네트워크를 파악하여 일제에 저항하기 위한 창강 나름의 문화 비전과 의의에 대해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당 시집을 목적으로 통하여 본다는 것이 약간의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당 시집은 1872년 김태경의 나이 23살부터 1922년 73세까지의 기록입니다. 전통적 지식인들에게 있어 한시는 일기와 같이 생활의 일부처럼 쓰던 것이었기에 문집의 시를 차례로 읽어나가는 작업은 그에 대한 직접적 감정적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의 한시 연구는 주로 미학적, 심리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재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하는 본구는 한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소당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이렇게 창강의 의식의 흐름을 다시 제가 느끼고자 노력하면서 한 목차가 이렇게 제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챕터는 만국기 전통 지식인의 실의와 유교 문명 회복에 대한 희망입니다. 네, 작은 챕터로 만국기의 혼란과 지역 지식인으로서의 소회입니다.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창강이 31살 때 지은 시인데 창강 같은 대문장가임에도 불구하고 창강이 42살이 되어서야 이제 겨우 과거에 합격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과거 제도가 너무나도 문란했고 부조리한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창강의 고향이 개성인데 개성 같은 경우에는 고려의 수도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내내 차별이 받던 공간이었습니다. 그 조선시 전체 문과 급제자가 한 15,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개성 급제자가 6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숫자로 보다시피 개성이라는 지역이 대단히 차별받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 읽어보면 한양의 특글 세상 사람 늙게 만드나니 대로의 수레와 말 밤낮으로 시끄럽네. 당시 글로 아첨하는 얼굴이 가증스럽고 고향에는 부질없이 서대초만 자란다오. 그러니까 그 과거를 보러 가면서 한양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한양의 모습들이 대단히 시끄럽고 아첨하는 모습들이 가증스럽다라고 하고 여기서 나오는 서대초는 이제 한나라 때 정연이 자신의 고향에서 강학 활동을 벌일 때 자라나는 풀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양은 시끄럽고 자기가 있는 고향인 개성에는 이제 자신의 부질없이 학문만이 이제 향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명한 중국 지식인과의 만남과 새로운 희망입니다. 창강이 이렇게 되게 시리에 빠져서 이렇게 과거 합격도 못한 채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운명과 같은 만남을 이루어지는데 그 중국의 남통에 그 개명한 지식인이자 사업가인 장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건을 만나는 시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나중에 은하수로 천지사방 씻어내고 높다란 기린각으로 그대를 보내노라. 기린각은 이제 그 공신이 되면 이 기린각의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나는 장차 우산 메고 대로에서 읍하든지 아니면 고기 잡고 나무하는 사람을 짝하여 천태산 아래 소상 물구비에 있으리라. 여기 천태산 아래 소상 물구비는 이제 구런이 유배당한 곳인데 묘하게도 이제 그 장건이 있는 그 남통 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나중에라도 혹시나 장건과 함께 만날 수 있을까 그걸 기대하는 창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조선에서의 정치적 시대와 망명의 선택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겨우 42살에 벼슬길에 오르게 되는데, 벼슬길에 올라서도 한번 파직이 되기도 하고 여러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겹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나라가 결국에 을사늑약으로 이제 망할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결국에는 중국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때 김태경이 이제 배에 올라서 조국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가 다음과 같습니다. 비류성 밖 강물은 쪽빛과 같은데, 비류성은 한양을 뜻합니다. 만리에서 바람 불어 흥은 정이 한창이네. 화륜선이 모진배라 그 누가 말했던가. 행장을 품문사는 강남으로 간다오. 화륜선은 이제 그 근대적 증기선으로 우리 조선에서 보면 이양선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인데, 그 이양선을 타고 이제 상해로 떠나는 상해로 떠나는 한강의 모습입니다. 동에서 온 살벌한 기운 음험하고 간사하니 그 누가 나라 위에 이 난국을 풀어내랴. 지는 해의 뜬구름 천리가 황혼인데 몇 번이나 고개 들려 삼각산을 바라봤나. 그래서 배 위에서 이제 한양의 삼각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되게 슬픈 감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로 들어가겠습니다. 망명기 한중 지식인들과의 연대와 문화비전의 실천입니다. 이제 상해에 도착해서, 이제 이 시는 상해에 도착해서 이제 창강이 지은 시인데, 변화된 중국 현실의 목도와 남통의 정착입니다. 그 상해에서 지은 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숫가의 춘신군의 저택은 사라졌지만 장강의 물소리는 이원의 칼날 부짖는 듯. 당시에 식객이 3천이나 되었으니 지금처럼 큰 항구 될 조짐 이미 있었다오. 춘신군은 이제 춘추전국 시대의 초나라의 재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원은 그 춘신군의 가객이었는데 그 춘신군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그걸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춘신군이 그때 식객이 3,000명이나 된 엄청나게 큰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상해의 모습을, 그때부터 이미 상해가 이렇게 큰 항구 될 조짐이 있었다고 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때 앞에 여러 시들을 잘라내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했는데, 이 시가 그러니까 상해에 도착했을 때 그 이양선들과 오만 그런 화려한 문물들이 상해가 이제 빽빽하게 배들이 들어차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은 시들입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 처음에 상해에 도착하고 이제 남통으로 가서 유월이라는 중국 학자를 만나고, 다시 상해로 가서 장건을 만나고, 장건이 이제 다시 남통으로 거주하기를 추천을 해서 다시 남통으로 가고 해서, 그 전통적 지식인이 되게 힘들게 상해에 갔다가 다시 중국의 정착지를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되게 애처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결국에 이제 남통에 정착해서 장건의 형인 장차를 만나고 지은 시가 다음과 같습니다. 통주는 이제부터 내 고향이 되었는데, 통주가 남통입니다. 개성 같기도 하고 한양 같기도 하네. 개성은 이제 그 창강이 태어난 고향이고, 한양은 이제 잠시 한 10년 정도 벼슬 했던 곳입니다. 장씨 집안에 좋은 형제가 있기에 장건과 장처를 말하는 거고요. 천추의 원백처럼 마음이 한결같네. 이제 원백 같은 경우에는 후한 때 범식과 우위가 돈독하여서 이제 죽을 때까지 교분이 변치 않았던 인물입니다. 원백의 고사를 끌어와서 이제 장건과 장철과 같이 잘 지내고 싶다, 이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남통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한묵립인서국이라는 출판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 역사와 관련된 여러 편찬물들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서 조선의 개명한 지식인들을 창강 만나게 되는데요.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복이라는 근대 그 개명한 중국 학자를 만나고 지은 시입니다. 그 누가 한과 송의 경학 선생 되려는가. 학술은 이제 또 바뀌었구나. 황포강 밤에 강 귀신 곡하는 때 천연록 한 책을 번역해내었다고. 천연록이라는 책은, 이거는 토마스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라는 사회 진화론을 번역한 책입니다. 이 엄복이라는 사람은 여러 그 번역들을 많이 했어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도 번역했고,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도 번역했고, 국문부를 창간해서 여러 서양의 문물들을 소개하는 그런 근대적 개명 중국
역사학자이면서 여러 학자인데 창강이 만나서 되게 그를 칭송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이제 중국인들과 연대를 하면서 그 출판 회사에 있으면서 이제 창강은 여러 책들을 출판하게 되는데 1906년에는 화개고구를 출판하고 7년에는 신자 시집을 출판하고 9년에는 이제 몰래 다시 그 조국으로 들어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다시 나오기도 하고요. 10년에는 숭양기구 시집을 출간합니다. 그 다음에 11년에는 자신의 문집 창강부를 간행하고 14년, 15년에는 한사경 한국역대와 소사와 같은 역사서를 편찬하고 15년에는 여한식가 문초, 조선 오연문초를 편찬해서 조선 문학 전통과 경학 전통을 바라보는 개성인의 관점을 유감없이 표출하였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이제 출판 활동을 통한 조선 문화의 발굴과 선양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창강의 벗인 매천황현의 매천집을 이제 간행하기 전에 이제 매천의 동생에게 시를 보낸 것입니다. 아 만사는 모두 운명이 있으니 슬픔으로 마음을 번거롭게 하지 말게 모름지기 형의 좋은 저작 가려뽑아 매천의 좋은 시들 가려뽑아 등잔불 연이어 밝혀 작은 글씨로 빨리 베껴 보내게 나로 하여금 출판에 천하에 전하게 하여 우산 같은 이들 오만함 꺾을 수 있도록 우산은 우산 정경임이라고 명나라 때 조선과 고려의 시가 볼 것이 없다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 이렇게 조선과 고려의 문화를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오만함을 꺾어내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건의 비서인 비사홍이라는 사람한테 준 시입니다. 보면 청컨대 군이여 우선 신정에 눈물 닦고 나와 함께 신풍에서 술을 사서 한 잔은 우리 이충무공 앞에 드리고 이순신입니다. 한 잔은 그대의 조장사 앞에 드리세. 조장사는 명나라 때 조정이라는 장수인데 그 남통에서 왜구와 맞서 싸우다가 죽음을 잃은 장수입니다. 무양과 함께 불러서 이게 무양무당입니다. 무당과 함께 불러서 혼백이 돌아오니 번쩍번쩍 깃발과 칼하늘을 찌를 듯하네. 두 나라의 기세가 천둥치듯 울리나니 인간 세상 어느 때들 충용한 이 없을 건가.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이제 연대를 해서 이제 일제를 이제 맞서서 뭐 같이 뭐 문화를 발굴하고 뭐 같이 연대를 하자 문화 비전을 실천하자 이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소당집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창강의 인적 네트워크가 점점 넓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창강이 처음에 남통에 있었을 때는 그 개성의 인물들이라든지 한양의 인물 그리고 중국의 인물들과 함께 연대를 해가지고 출판 사업을 벌였다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경상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연계를 해서 출판 문화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일제 그 식민지 시기 때 점점 일제가 그 출판 문화 사업들을 억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일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를 쓴다든지 이런 작품이 있으면 출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의 대응 방식으로 창강을 이용하는 겁니다. 창강은 지금 중국에 있으면서 남통에서 자유롭게 출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조선시대 조선에 있는 여러 지식인들이 창강을 이용해서 이제 출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년에 보면 심재 조금석과 교류를 시작하게 되고요. 15년에는 유해엽, 16년에는 하익진, 신상복, 문영박 같은 이제 경상도 지역 문인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창강이 편찬한 도서만 해도 33종에 달하고 개인 문집, 역사서, 문학서, 경학서, 그다음에 자신의 문집도 14차례나 가채 간행하면서 이제 창강의 문집이 총 6간본이 있는데 총 6종류의 2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문집이라는 게 대부분 사후에 간행되는 것인데 창강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직접 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후사도 잘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그 다음에 나라가 지금 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집이 출판 제대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강의 출판 사업은 창강만의 고전의 재구성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활자라는 기존의 활자에 비해 출판하기 용이한 방법을 이용하면서 전통적 질서에 체화된 한학 지식인이 타국으로 망명 가서 자신의 입장에서 문화적으로 투쟁하는 분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망명 지식인의 사상적 번뇌와 마지막 여정입니다. 망명 초기 엄복이나 양계초와 같은 근대 사상과 교육하면서 근대적 학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창강에게 있어서 근대적 서양의 문물은 점차 배타적인 것으로 변합니다. 신의 혁명을 찬양하는 중국 이병의 일에 감격하여라는 시는 소호당집의 각 이본에 따라 개장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 같은 경우는 총 7수에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수에는 서양 의복 제도에 대한 시라든지 그다음에 중화민국에 관련된 시가 있는데 초간본에는 그러한 시들이 있는데 5간본, 4간본, 5간본, 6간본으로 가면 그러한 근대 문물과 관련된 시들이 삭제됩니다. 그리고 신의 혁명이 일어난 다음해인 1912년에 공화정의 신민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만 황제의 유민이 되길 원한다 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화제를 반대하고 전통적 유교 질서를 구현한 중화 중심의 국가제도를 여전히 바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은 중화민국의 공화제나 반고문운동과 같은 정책에 있어서는 반대한 것이라 파악됩니다. 창강에게 있어서 중화민국의 수립은 만주족의 청나라가 무너지고 한족 중심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짐으로써 과거에 찬란했던 중화문명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이었던 것이지 그 이상의 새로운 세계를 바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창강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포괄적인 근대에 맞서 자신의 전통적 기반을 토대로 펼치고자 한 복고적 문화 비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강은 1905년 망명 후 1927년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끊임없이 출판 활동을 통해 중국과 본국의 조국의 역사와 문장을 알리려 노력하였고 만국의 나라가 되어 전통의 문화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 노력을 경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듣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그 정치외교과 김재영 학생 외에 그 고려공산당 내 상해파와 이륙구축파의 주도권 분해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들리시죠? 네, 저희의 주제는 고려공산당이라는 그 1920년대에 있던 러시아 지방에 있었던 어떤 사회주의 독립운동 세력 안에 있는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라는 두 개의 세력이 어떻게 주도권을 가지고 경쟁했는지를 연구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전부 다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고 앞에 있는 김재영 학생은 저희 석사 1학년 과정이시고 제 나우선 배우는 학생입니다. 그 세 명이 팀을 이루어서 연구해서 논문을 제출했었고요. 발표는 저랑 이제 배한옥 군과 나우선 군 두 명이 이어서 할 겁니다. 저희가 오늘 다루고 싶은 제일 큰 주제는 자유시 장면입니다. 러시아 지방의 스포보든이라고 불리는 저 자유시에서 1921년에 러시아 적군과 한인 보병 자유대대가 미한군대, 대한독립군단과 함께 이렇게 크게 무장 군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 있었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한인 보병 자유대대랑 미한군대는 둘 다 우리 그 조선인들의 독립군이었는데 결국은 두 개의 독립군이 서로 때려잡은 사건이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항일 무장 독립운동 세력의 마지막 활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시 참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찾아보았는데요. 대부분 설명하고 있는 바는 고려공산당에 있는 두 개의 파,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 간의 싸움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혹은 이제 대규모 통합부대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유혈 사태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에 따르면은 우리가 막 일제강점기 시기 혹은 아니면 그 혼란한 국제 정세에 있는 그 시기에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과연 정말로 저렇게 큰 사건이 우리 내부의 내분이나 파쟁 때문에 생겼을까요? 하는 게 저희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알아볼 거고요. 첫 번째는 한 집단 내에 파벌 투쟁이 있었는가를 처음으로 먼저 알아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자유시참변이 단순한 집단 내부의 파생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서 쫓아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논문의 발표 순서, 논문 전체의 목차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한 체크포인트 1, 그러니까 내부의 파생이 있었는가, 내부의 그 세력이 있었는가는 체크포인트 1이고 제가 발표할 거고요. 그 아래는 이제 자유시 참변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이제 두 번째 나우사 학생이 발표할 겁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오늘 다루고 싶은 지역은 러시아 극동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보시면 여기 오른쪽 밑에 저기 여기 한국 있고, 그 위에 여기 연해주, 여기 쭉 있는 이 전부 지역이 러시아 극동 지역이고요. 보통 시베리아라고 많이 부르는데 좀 더 엄밀하게는 러시아 극동 지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서쪽으로는 바이카로부터 동쪽으로는 태평양까지 있는 이 넓은 지역이 러시아 극동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 조선인들이 점점 즉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계속 이주민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러시아 극동 지역에 있던 조선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주 시기에 따라서. 첫 번째는 1860년대 철종 시기에 이제 삼정의 문란을 혹은 농민 수탈과 기근을 피해서 이제 먼저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을 먼저 왔다는 의미에서 원호라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독립운동 세력이 또 이제 러시아 극동 지방으로 이주했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와서 남은 자리를 채웠다라고 해서 여호라고 부르겠습니다.